순천의 들녘에는 언제나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봄이면 보리밭이 초록 물결을 이루었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윤태수는 마을에서 가장 큰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면사무소 앞 큰 길가에 자리한 그의 가게에는 농기구부터 못, 철사, 시멘트까지 없는 게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성실하고 돈을 잘 벌고 면장과도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윤태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7살 윤정이였지요. 정희는 순천여고 2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눈이 컸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쉬는 시간이면 교실 구석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먼 산을 바라보곤 했지요. 정희의 집은 철물점 뒤편에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에 마당이 넓은 한옥이었지요. 대문 안쪽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그 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손님 오시는 날이니 조용히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고 무거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검은 승용차들이 한두 대씩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면장, 농협조합장, 주재소 순경이 내렸지요. 그들은 웃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루에 앉은 남자들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갔고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정희는 안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희야, 나와서 인사해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루에 앉은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지요. 누군가 웃었습니다. 우리 정희가 제일 예의 바르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동자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요.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그녀의 몸은 더 작아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나무 무늬가 괴물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가게로 갔고 정희는 학교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웃으며 인사했지요. 순천의 들녘에는 언제나 새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정희의 집문은 일요일 저녁만 되면 굳게 닫혔습니다. 그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1968년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17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순천여고를 졸업한 뒤 그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나. 집에 있으면 되지. 하지만 그녀는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순천 읍내의 작은 전파상에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박전파사라는 간판이 낡은 가게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박기철이라는 60살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노인이라 불렀지요. 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대에 앉아 라디오를 고치고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청소와 심부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기술을 배웠지요. 드라이버 쓰는 법, 납땜하는 법, 회로도 읽는 법. 보면 알게 돼. 박노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집중했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모았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따라갔지요. 그녀의 손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손님이 고장난 녹음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소? 박노인은 녹음기를 뒤집어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요. 폐기하는 게 나아. 손님이 돌아간 뒤 정희는 그 녹음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피커가 망가져 있었고 테이프 헤드가 달아 있었지요. 하지만 모터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밤에 조용히 부품을 하나씩 분해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망가진 부분을 찾아냈지요. 다음 날 가게에서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스피커 남는 거 있으세요? 저기 상자에 있어. 그날 저녁 그녀는 스피커를 녹음기에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지요. 박노인은 정희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그녀에게 맡겼고 어려운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오래된 카메라를 수리하고 있을 때였지요. 기계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하지. 박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잊어.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져. 하지만 기계는 달라. 사진은 남고, 녹음은 남고, 기록은 남아. 진실은 결국 남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노인의 말을 되뇌었지요. 기록은 남는다. 진실은 남는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가게에서 남는 부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필름, 작은 회로판, 건전지. 박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었지요. 정희는 월급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버스 대신 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돈이 모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광주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충장로의 카메라 가게들을 돌아다녔지요. 소형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조용히 작동하는 것. 이거 셔터 소리 작나요? 네, 거의 안 들려요. 정희는 세 대를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필름 6통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 정희는 움직였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벽시계 뒤를 확인했지요. 시계와 벽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카메라를 그곳에 설치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위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양철 상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상자 하나를 비우고 그 안에 두 번째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인형이 선반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인형의 뒷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솜을 꺼내고 세 번째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카메라의 전원을 켰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님 오신다.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담배 피우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정희야, 나와라.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불빛이 꺼진 뒤 정희는 카메라들을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필름 안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가방 속에 필름 3통이 들어 있었지요. 박노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공포 대신 증거를 선택했습니다. 침묵 대신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7월의 더위가 땅을 달구고 있었지요. 정희는 오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일요일이 아닌 목요일이었는데도 아버지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 오신다. 오후 5시 검은 승용차 2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면장이 내렸습니다. 주재소 순경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더 내렸지요. 거실에 자리를 잡은 남자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지요. 정희는 부엌에서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벽시계 뒤에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술병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요. 인사해라. 면장이 웃었습니다. 윤 사장 딸이 참 예쁘게 컸구만.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사만 시키려고 부른 건 아니겠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앉아라. 정희는 그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순간이었지요. 정희야, 인사 안 하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엌 모서리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야? 정희야, 여기 있지? 그 목소리는 은희였습니다. 전파상에서 함께 일하는 박은희. 25살 순천 읍내에서 하숙하며 혼자 사는 여자였지요. 뭐하러 왔어? 아버지가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박노인이 급한 일이 있대요. 정희 좀 보내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내일 보내마. 지금 당장이요. 손님이 기다린대요. 은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움직였습니다. 부엌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선반의 인형을 집어들었지요. 가방에 넣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나갔다 올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정희에게 다가왔지요. 빨리 가자. 은희가 정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거실에 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면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지요.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당장 들어와. 은희와 정희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뛰었습니다. 큰 길까지 나왔을 때 은희가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인형을 꺼냈지요. 이거, 은희가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인형의 뒷부분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모두 찍혔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오랜 시간의 고통과 마침내 찾은 용기를 읽었지요. 다른 것도 있어요. 집에. 지금 가져올 수 있어? 아니요. 아버지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자. 아버지가 가게 열기 전에. 그날 밤 정희는 은희의 하숙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지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담을 넘었습니다. 은희도 따라 넘었지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갔습니다. 벽시계 뒤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위에 카메라도 회수했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천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6시였습니다. 서울행 완행열차였지요. 기차 안에서 은희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잡지사 기자야. 여성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녘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지요. 서울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명동의 한 찻집에서 그들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여자였습니다. 현대여성 김소영 기자입니다. 기자는 정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서 건네받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3대, 필름 6통. 이게 전부인가요? 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현상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꼭 밝혀주세요. 저만 당한 게 아닐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 15일 현대여성 보모가 나왔습니다. 표지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지요. 순천, 그들의 비밀의식. 기사 안에는 사진 6장이 실렸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남자들, 술상,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어린 여자.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장소, 시간, 인물들의 직책까지. 다음 날 다른 신문들이 받았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다뤘습니다. 순천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면장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재소 순경은 파면되었지요. 그리고 윤태수, 정희의 아버지는 체포 전날 밤 철물점 창고에서 목을 맸습니다. 정희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지만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순천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날의 얼굴들이 나타났지요. 은희는 옆방에 살며 정희를 돌봤습니다.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로의 작은 심리 상담소였습니다. 여자 상담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용기를 낸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몇 달 뒤 정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을지로의 한 사진관에서 조수로 일했지요.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지의 사진을 인쇄하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50대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너 손재주 좋구나. 그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파상에서 일한 적 있어요. 그래? 그럼 카메라도 배워볼래? 정희는 배웠습니다. 카메라 조작법, 노출 조절법, 구도 잡는 법. 박노인에게서 배웠던 것처럼 그녀는 보고 익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관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희가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모았고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성북구 변두리 좁은 골목 아니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천 사진관. 은희가 물었습니다. 순천이라는 이름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사진관은 천천히 손님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증명사진, 가족사진, 졸업사진. 정희는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인화했지요. 그녀는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려 했습니다. 슬픔, 기쁨, 두려움, 희망. 사진은 빛으로 쓰는 진술서예요. 정희가 어느 날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거죠. 손님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것을 느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사진관은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젊은 학생들을 제자로 받았습니다.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카메라는 도구가 아니야. 증인이지.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 정희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수업을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사진관에 찾아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사진 한 장 찍고 싶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명사진인가요? 아니요. 그냥 제 얼굴을요. 정희는 여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통해 여자를 바라보았지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요. 정희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필름에 담겼습니다. 눈물과 함께 용기도 함께. 며칠 뒤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알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정희는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사진관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살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여성에 실렸던 그 사진.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이었지요. 얇은 몸, 긴 머리, 그리고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정희는 가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은 어둠을 기록할 때 가장 강하단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진은 누구예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나야. 옛날의 나. 무슨 사진이에요? 진실을 담은 사진이지. 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60이 넘은 노기자였지요. 오랜만이에요. 정희 씨. 기자님.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요. 단 한 번도요. 정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순천의 그 집은 오래전에 헐렸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이 되었지요. 철물점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았습니다. 인화지 위에서, 기록 속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희는 여전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노인들의 주름진 손, 젊은이들의 꿈. 사진은 빛이에요. 그녀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이기죠. 봄이 왔습니다. 사진관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